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저기 462페이지부터가 여러분 핵심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핵심 문제 이거 일일이 다 풀기에는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과 고려해가지고는 좀 너무 벅찬 것 같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문제집 강의, 공무원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홀수나 짝수 그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 풀이를 하는데, 저는 뭐 가급적 뭐 다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갖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강의가 많이 더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다 풀기에는 여러분들 시간상 좀 그렇고, 그냥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될 문제 위주로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핵심 문제보다도 저 뒤쪽에 있는 진도별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특히 진도별 모의고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여기 머릿말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그 문제를 만들 때 되게 좀 고심을 많이 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도별 모의고사를 만약에 우선시한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좀 꼭 좀 풀어보시고, 뒤에 특히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해설을 좀 가급적이면 되게 자세하게 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설뿐만 아니라 좀 가급적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뭐 표라든지 그런 걸로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일단 핵심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좀 중요한 문제라든지 그 위주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편법 관련해 가지고 무슨 과목이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다 잘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학의 우리들 우스갯소리로 집합은 누구나 다 잘한다라고 하듯이, 우편법 관련해 가지고 우편의 의의라든지 뭐 관련되는 총론 부분 있잖아요. 그 파트는 많은 분들이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특별히 설명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1번, 2번, 3번 같은 거 여러분들 그냥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464페이지 4번 보시면 우편 전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건 말장난 같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편 사업은 국가가 관장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경영한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국가가 경영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장, 관리하는 거.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장한다. 꼭 좀 말장난 같지만 꼭 좀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2번 보시면 우편 사업은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다. 자, 여러분,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또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우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국가가 여러분 주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민간에 위탁한다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국가는 서신 송달과 관련하여 독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국가의 서신 송달 독점권이잖아요. 이것은 우편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민간에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려면 어떻게 돼요? 법을 먼저 개정하고 난 다음에 위탁을 해야 되겠죠. 3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4번 보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지만 그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고시로 정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요거는 국가가 운영하게끔 법률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고시로 이렇게 남에게 위탁하는 거는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시로 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된다. 법률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이거는 말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계적인 어떤 법의 그런 원칙, 원리들을 아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시면, 자, 시행령 3조에 보시면, 자, 우편법 시행령 3조에 보시면 서신 제외 대상에 대해 신문, 전기 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조문 나와 있지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제가 대했던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벽하게 거의 다 암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서적, 표지를 제외한, 자, 48쪽 이하. 여러분, 책자가 48쪽 이하면은 책자라고 볼 수 없는 너무 얇은 거잖아요. 그래서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하가 아니라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 제본된 서적. 이렇게 돼야 되겠죠. 2번, 첨부 서류와 관련해서는 한문에 첨부하는 봉함하는 게 아니라 봉함하지 아니한 첨부 서류에 대해요. 그래서 봉함한 게 틀렸고, 3번, 서적과 관련해서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의 명칭 모두. 자, 여러분들,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기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상품 안내서, 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 등을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의 책자 형태. 요게 맞네요. 그래서 시행령 3조는 교재도 계속 언급이 되고 하듯이, 여러분 중요하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특히나 여러분 서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나 좀 신경을 써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나다.
모두 충족, 표지를 제외한 48조 이상의 책자 형태로 인쇄 제본돼야 된다. 그 다음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이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쪽수가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지만이 요 시행령 그 3조에서 서신 제외 대상인 책자의 그런 요건에 부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 같은 경우는 자 개정 여러분들 혹시 제 교재 기본 교재 보시면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본 교재에 그 재정 그 연이 좀 여러분들 좀 오타가 나가지고 좀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재정이 아니라 개정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개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정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 연도는 그래도 여러분 순서는 어느 정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편법 가장 기본법인 우편법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6번 기억법 우편법 기억이 먼저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별정 우체국법 자 요게 1961년이네요. 별정 우체국법 그 다음 세 번째가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이제 제정됐던 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요 순서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6번에는 답이 3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우편법 관련되는 것들, 우편에 관한 법률 관련되는 내용들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기출에도 이런 내용이 어떤 법률과 관계되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7번에 보시면 이 법은 우편 사업의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서비스 종류, 이용 조건, 손해배상, 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딱 정하고 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법보다 우편법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제가 그 내용들 다 실어놨으니까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참고표에 보시면 자, 이거는 제가 뭐 교환으로도 올려드리고 수업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 범위 밖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별정우체국법이 196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별정우체국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계속 적자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로 우편치국국이라는 것을 자 도입하면서 그 별정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도입한 거다. 그래서 그 순서 자체가 여러분들 굵은 글씨 정도 위주로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정우체국이라는 것은 그 근거 법령이 별정우체국법이고 우편치국국은 자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 1982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 의미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정 우체국 제도가 드러낸 한계를 보완 극복하고자 시행된이 아니라 시행된이죠. 시행된 자 제도가 바로 우편치국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서 뒷밖에서 제가 여러 번 문제 출제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편치국국이 도입했다.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기 468페이지 8번 보시면 자 우편치국국의 1번 보시면 우편치국국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해소하고자 별정 우체국이 설립됐다. 이게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었다. 1번 X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2번 별정 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에 대해 국가의 건물과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는 우체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별정 우체국이라는 거는 국가가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해 주는 게 아니라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다가 개인 본인이 소유하거나 아니 임대했던 건물에다가 거기다가 업무를 위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라고 출제를 했던 겁니다. 3번 보시면 우편치국국에서는 금융 업무와 우편 업무 전반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편치국국 말 그대로 이거는 우편 업무에 한정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자 조직 인사 예산 요거 기출됐던 건데 이거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9번도 같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10번 보시면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이것도 제가 말 또 너무 빠르게 한다고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 문제풀이는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집 들고 와가지고 강사가 말하는 거 따라 듣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먼저 선행적으로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자 그냥 복습해서 봤던 거 다시 보기 그렇다. 그럼 강사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그럴 때 여러분들 좀 참조하는 정도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보시면 1번 우편물 운송 요구권은 우편간서가 운송사업 경영자에게 우편물 운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운송 요구권 맞네요. 근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자 물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우편사업 보호 규정과 관련해서는 자 그 제재 규정이 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요. 그래서 가태료냐 벌금이냐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금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운송원 등의 어떤 통행권이란 우편 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통행이 어려울 경우 담장 없는 집터, 논밭이나 그 밖에 장소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로서 통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피해를 받았어요.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권리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를 우리가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 내 논밭을 지나갔다. 그래도 재산적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통행우려나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런 재산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3번 보시면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부가면제. 자, 부가면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편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아닙니다. 우편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우편 업무에 사용되는 물건 모두에 대해서도 뭡니까? 세금 매기지 않는다. 어차피 세금 매겨봤자 그 나라 돈이 나라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X. 4번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이나 우편 간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 전인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이건 말장난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 압류할 수 없다?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운송할 그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송 준비 전이다.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압류할 수 있다. 요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고요. 10번 여러분 나름 우편 보호 규정 그냥 간단하게 보시지 마시고 이거 아주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470페이지 보시면 자 11번 보시면 우편 사업 보호 규정 또 마찬가지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국가기관이 우체국에서만 서신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가 서신 독점권인데 독점 대상이 되는 서신은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독점자 그 관련해서 제한이 있죠. 뭐 가령 뭐 350g 이하이고 통신요금 10배 이하인 서신이라는 뭐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자 1번 X. 그 다음에 2번 우편 간서가 운송사업 경영자에게 우편물 운송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우편 간서는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계속 제가 지금 모의고사도 그렇고 계속 반복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자 운송사업 경영자 운송 요구했어요. 그럼 이에 따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르는데 그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 편익을 위해 가지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 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 보시면 우편 업무 위에 사용 중인 물건과는 달리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아까 말했지만 둘 다 압류 금지된다. 4번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하다. 제한 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얻어야지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는데요. 자,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단독으로 우편 이용 관계 계약을 하더라도 이것을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즉 동의 안 받았다 이런 그런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 그다음 12번 나름 여러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서신 독점권 의미. 그래서 서신 발송과 관련해가지고 국가가 무조건 독점하는 건 아니고 그 범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1번 서신 독점권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만 서신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 자, 법으로 보장했습니다. 2번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이런 취지로 서신 독점권 유지하고 있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이거는 자 단순 수치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게가 350g 이하 그리고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이상이라고 되는데 10배 이상이면 아니죠. 10배 이하인 서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4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어떤 등기 취급 서신까지 이렇게 그 범위 반드시 박스로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꼭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13번 보시면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다음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요거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케이스 차원에서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 요와 관련되는 내용은 좀 모의고사도 여러분들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1번 고등학생인 갑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우편물 발송 계약 체결하였다면 갑의 부모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제한 능력자라도 우편 이용 관계에 있어서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X. 2번 우편 간서에 협박에 의해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인 을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자, 우리 협박을 당했어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협박을 당하면 내가 미성년자인데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이를 이유로는 우편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협박이라는 별다른 어떤 법률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박에 기인하여 이 우편 이용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X, 3번 정신영역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병이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무능력자라고 그러거든요. 의사무능력자가 체결한 우편 이용 계약은 자신의 정신병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우리 제한 능력자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도 우편 이용 계약 관계에서는 자 그런 이유로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유효한 법률 행위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신의 정신병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번 중학생인 정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우편 간서와 우편물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중학생이면 미성년자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우편 이용 계약 관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실 게 472페이지. 자, 우편 서비스는 크게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 범위는 여러분 꼭 좀 구분하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도 했지만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보편적이면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그런 서비스, 우편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 재정상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자, 뭐 도서 지역이 아닌 그런 모든 곳에서 우리 서울과 마찬가지 서울의 중심 한복판에 있는 서울 중심 한복판에 있는 그런 지역과 마찬가지 똑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자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 범위를 정해놓은 게 바로 보편적 서비스, 선택적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면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손쉽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우리 동네에 왜 이런 게 없어? 이런 서비스가 없어? 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 재정 상태라든지 그때 그 뭐 국가 정책에 따라서 그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폐지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지어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자,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게 구분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틀린 거 두 가지. 우편 서비스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 구분 맞고요. 2번 2kg의 통상 우편물의 경우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좀 말장 나가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냥 자, 통상 우편물 2kg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2kg 이하가 2kg 이하의 어떤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2kg 이하니까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아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자 모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 했습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번 되겠네요. 근데 4번 보시면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판매 요거는 여러분 선택적 우편 서비스 범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뭐 우편 이용 관련된 용품 제조하고 판매하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전국 곳곳에 뭐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거 만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일단 선택적 우편 서비스 대상, 그다음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 해가지고 472, 413점 그때 해설대 여러분 박스로 그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반드시 좀 여러분들 좀 보시고 특히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2kg 이하가 보편적 우편 서비스, 그다음에 소포품물 같은 경우는 2kg가 아닌 20kg이다는까지 그렇게 좀 구분을 꼭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하란 말 요거는 나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20kg, 2kg 요게 보편적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2번은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2번 같은 경우 자 그냥 볼게요. 1번 보시면 소포품을 20kg 기준 맞고요. 2번 보시면 전자우편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 자 모든 국민이 적정하게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보편적 우편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치가 안 되네요. 정답은 2번 되고요. 3번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은 자 이거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할게요. 우리 뭐 앞에서 타인에게 뭐 업무 위탁을 하거나 이럴 때는 법률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정하고 안 하는 거는 자 이거는 고시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자 이거는 고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로 알려야 된다. 꼭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4kg 통상 우편물 2kg 초과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우편 서비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보시면 자 요거 여러분들 제가 잠깐 제가 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요거는 여러분 3번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자 7g의 우편 엽서. 그래서 제가 근데 출제 의도를 여러분 좀 확인하시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2g, 자 2kg 이하의 우편 엽서 서신 그 관련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근데 다만 우편 엽서라든지 우편 요금 그 표시 인형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요게 여러분들 선택적 우편 서비스 대상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고 이렇게 그
그 무게, g을 갖다 이렇게 표시한 경우에 일단 어쨌든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답은 1번은 맞는 걸로 그렇게 좀 처리를 해줍죠.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 15kg 책. 자, 15kg, 20kg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포품물은 20kg, 그래서 15kg의 책이면 20kg 이하. 따라서 이것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 맞고요. 그 다음에 20kg 특수 지급 우편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 정하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입니다. 그래서 고시로 정하는 우편물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자, 이게 좀 뭐 조잡한 문제긴 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정도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3번 같은 이런 문제, 그 과거 그 우편금융 그 문제집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문제들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구분하면서 이걸 갖다가 실제 이런 사례에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고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넣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74페이지 4번 보시면 배달 기한이라고 된다. 배달 기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배달 기한과 관련해 가지고 그 박스 표 있는 거, 그리고 뒤에 물론 조문이 있는 것도 있지만 조문 법령까지는 안 보더라도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시면 등기 취급한 통상 우편물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 자, 이게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등기로 취급을 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배달 기한은 자,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입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맞고요. 2번 당일 특급 원칙적 접수 당일 몇 시까지? 오후 8시 그러니까 20시까지 배달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교통 여건으로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우정사업 본부장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한다. 근데 교통 여건은 우정사업 본부장이 알 수는 없겠잖아요. 그래서 뭐 교통 여건이라든지 오지 뭐 이런 것들은 상관오지 뭐 이렇게 해서 배달 기한을 정하는 거는 우정사업 본부장이 아니라 지방 관할 우정청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다. 그렇게 꼭 좀 이런 건 중요합니다. 3번 X. 4번 제주도로 자 항공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편으로 가네요. 선편으로 배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소포다 이 경우에 접수한 날로부터 우리 이튿날 접수한 날로부터 이튿날까지 배달한다.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항공이냐 선편이냐에 따라서 그 배달 기한이 달라진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통상 우편물 관련하는 건데 통상 우편물 관련해가지고 통상 우편물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서신이나 의사 전달물 그리고 통화 그리고 소형 포장 우편물까지 여러분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2번에는 통상 우편물에 포함되는 통화에는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뿐만 아니라 수집용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지 않은 통화도 포함된다. 자, 우리 수집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통화 있잖아요. 그거는 현재로서 지불 기능이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 우편물이 아니라 우리 소포품물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4번은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 7번 관련해서 규격 우편물 요건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1번 우정사업본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는 자 우편엽서는 당연히 뭡니까? 봉함하지 않고 발송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가로 최대 길이가 240mm까지 허용된다. 원래 가로는 여러분 235mm까지잖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5mm이기 때문에 최대 240까지 허용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규격 봉투의 무게는 자 체크를 하셔야 돼요. 3g에서 50g. 그 다음에 우편엽서는 2g, 5g 이렇게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특히 규격 우편물과 관련해서 봉투냐 엽서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지니까 3g, 50g 봉투고요. 엽서는 2g, 5g 꼭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자, 규격 봉투, 우편 엽서, 종이를 완전히 밀착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소 같은 거 일일이 다 글자로 쓰기보다는 우편물 그 출력한 다음에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당연히 이거 허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틀렸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게 7번 보시면 자 이것도 여러분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뭐 좀 권장 요건으로서 꼭 좀 보셔야 돼요. 1번 봉투 색상은 밝은색, 흰색. 다음에 70% 이상 반사율. 자, 70% 이상 반사율. 봉투 엽서의 재질은 자 1제곱미터당 70g 뭐 이상이고 이건 단순 그냥 암기입니다. 근데 불투명도는 자 75% 이상이다. 자, 이거 불투명도. 그 여러분들 봉투하고 엽서 같은 경우 투명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투명도로 가야 돼요. 투명도가 아니라 불투명도가 75%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 봉투 뒷면이나 3번 엽서의 기재란 등 허락된 공간에는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광고는 자 보세요. 우편물의 광고는 앞면에다가 광고 기재. 광고는 여러분들 어디에다 기재해라? 앞면에다 기재하는 게 아니라
우편물 뒷면이라든지 아니면 허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기재를 해야지 우편물 앞면에 기재하는 건 광고를 하는 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광고엽서 여러분들 좀 박스로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 광고엽서는 나름 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광고 엽서라고 되는데 광고 우편 엽서. 자, 광고 엽서 우편 엽서는 발행 신청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적합성을 검토하고 광고 우편에서는 사죄할 수 없다. 광고 우편에서는 신청자가 우정사업본부에서 그 적합성을 승인받은 후 신청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광고 우편 엽서는 자, 우리 신청자가 원하면 자, 이런 도안으로 해주세요라고 자,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의뢰를 합니다. 그럼 그 10일 이내에 적합성을 우정사업본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발행은 누가 한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지 신청자가 발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정도만 보시면 되고 4번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보시면 뭐 띠종이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신문 형태의 경우 발송인의 주소, 성명 이건 앞면에다 기재하는 게 아니라 발송인의 주소하고 성명은 자, 띠종이 뒷면에다가 기재를 하고요. 답은 1번이네요. 2번 신문 형태가 아닌 정기 간행물은 자, A4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띠종이를 사용한다. 맞고요. 3번 신문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정기 간행물요. 띠종이는 우편물 전부 덮는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되게 잘 밀착이 된다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여기 이제 소포 우편물인데요. 소포 우편물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통상 우편물 이외의 우편물을 위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그래서 이것도 보편적이랑 선택적 우편 서비스 나누 기준은 20kg 이걸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3번은 자, 우편물 크기에 따라 소형 포장물, 소포 우편물 나누는데 전자는 즉 소형 포장물은 통상 우편물을 구분해 취급한다. 맞습니다. 근데 4번 보시면 소포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물건과 관련 있는 납품처나 감사인사 메모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1번도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고 12번 보시면 자, 등기 소포, 보통 소포 차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등기 소포라는 게 뭡니까? 기록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등기로 취급되면 자, 우리 우편물 손상이 있었을 때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1번 보시면 취급 방법에 접수에서 배달까지 송달 과정에서 기록, 영수증, 교부, 등기 소포 맞네요. 근데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영수증도 교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때 영수증은 둘 다 교부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2번 현금, 우표 납부, 우표 첩부라는 말도 있는데 그 첩부라고 여러분들 근데 어떤 첩부나 납부나 여러분들 우표 납부라는 건 우표를 주지는 않겠죠. 우표로 이렇게 찍는 거니까 납부를 첩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2번은 둘 다 현금, 우표, 첩부, 납부,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다 가능하고요. 손해배상은 등기소포 가능, 일반 소포 안 되고, 그 다음 반송료는 등기소포, 반송료 징수, 일반 소포, 반송료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13번이죠. 13번 같은 경우 옳지 않은 거 2개라고 되는데 1번 보시면 소포 표면을 자주 발송하는 경우 정기, 부정기 이용계약 체결해가지고 별도의 전화 없이도 정해진 시간에 방문 접수 실시할 수 있다. 이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 매번 그 구중격이에는 어떤 발송 물량이 있으니까 이런 정기 계약을 맺든 아니 부정기 계약을 맺든 맺어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오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전화가 없으더라도. 2번 방문 소포 기표지 및 접수 번호는 총괄국장이 창구 접수 소포 번호와 함께 혼용하면 안 되고 방문했는지 아니면 접수 번호 요거는 뭡니까? 구분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용이란 말 X 구분. 3번 보시면 우체국 택배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에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통화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약이라든지 그 생명우체 같은 위험한 거 있잖아요. 우체국 표면 보기 쉬운 곳에 품명 및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일단 이걸 받아준다는 걸 여러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발송인과 수취인. 자, 이때는 수취인은 필요 없습니다. 발송인의 자격하고 성명을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취인 X. 그래서 13번에는 2번, 4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자, 14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데, 모의고사에 보면 요거 관련되는 케이스 문제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함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한 내용을 보면, 1번 보시면, 소포 분물, 가로, 세로, 높이 3변 합하여 160cm 초과할 수 없고,
다음에 어느 변이나 90cm를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가장 긴 변이 1m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포 분멸은 가로 세로 높이 세 변 합하여 160, 가장 긴 변은 1m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 통상 우편물 중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과 통화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90cm를 초과할 수 없다. 요거는 그 다음에 그 최대 무게는 30kg 이내라고 해요. 여러분 통상 우편물이 30kg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 무게는 통상 우편물은 여러분 최대 무게가 6kg이고 소포품물이 여러분 30kg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소형 포장 우편물의 원통형인 경우 지름과 길이, 지름과 아니라 지름의 2배죠.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 이렇게 우리 앞에 OX에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통상 우편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특급 같은 경우는 30kg 요게 적용이 된다. 우리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최대 6kg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국내 특급 같은 경우는 30kg까지 가능하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3번 질문 여러분 좀 확인할게요. 통화의 경우 우편물의 취급 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자 여러분 우리 통화 등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화 당연히 등기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계약 등기 우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일반형하고 맞춤형 관련해서 요거는 조금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꼭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5g 초과 25g까지의 기본 요금의 10배 이상이다. 자, 10배 미만이면 여러분들 일반형으로 되는데 10배 이상이면 맞춤형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물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2번 보시면 계약 등기 우편 제도는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주는 부가 취급 제도다. 맞습니다. 이게 그 개념이에요. 3번 보시면 일반형 계약 등기 우편은 1회 및 월 발송 물량에 제한이 없다. 이건 일반형이 아니라 맞춤형이죠. 맞춤형. 그다음 4번 보시면 한 발송일이 한 번에 500통 이상이거나 월 10,000통 이상 보내는 경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나라는 말 들었습니다. and 한 번에 500통 이상이고 월 10,000통 이상 보내는 경우 일반형 계약 등기 우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스 표로 정리된 거 꼭 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번 보시면 저기 해설에 제가 오타가 하나 있는데 1번 볼게요. 보험 취급에는 통화, 물품, 유가증권, 대금 교환,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렇게 하는데 1번 해설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1번 해설에 보면 물품 등기가 여러분 2개가 나오잖아요.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증권 등기, 안심 소포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안심 소포. 그래서 우리 보험 취급 관련해서는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증권 등기, 대금 교환인데 대금 교환 등기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심 소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틀렸다. 2번, 3번, 4번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화 등기, 우편으로 현금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통화, 돈은 여러분들 100만 원 한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 이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중품이나 주관적 가치 체크를 하시면 돼요. 물품 등기, 주관적 가치, 아무리 여러분 객관적 가치가 없더라도 나한테 소중한 것이면 물품 등기로 여러분 보낼 수 있다라는 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8번 보시면 물품 등기 취급 가액은 10만 원 이상. 자, 물건은 여러분 얼마? 300만 원까지요. 10원 이상 300만 원 이하. 그다음 안심 소포 같은 경우는 역시 안심 소포 물건이잖아요. 300만 원 이하. 근데 이거는 최저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통화는 아까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돈은 100만 원이고 물건은 300만 원 이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18번엔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 20번 관련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보험 취급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 OX라든지 충분히 봤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21번 보시면 내용 증명 취급과 관련해 가지고 자 내용 증명 우편은 자 후일에 증거로 남기거나 채무 이행 최고하기 위한 주로 서인다. 맞는 게 되고, 2번 내용 증명 우편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후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바로 발생한 거 아니라고 우리 OX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2번은 X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내용 증명의 의미, 즉 발송일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 우편간서 공적 증명해 주는 거. 그다음 원본, 등본, 양면 작성할 수 있고, 요거는 대신 양면이면 2개로 취급이 된다라고 그렇게 2개로 취급돼서 부과된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23번. 자, 다음은 특급 취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 당일 특급 접수한 날 20시까지. 이길 특급 접수한 다음 날에 20시가 아니라 접수한 다음 날까지니까 다음 날 24시까지 배달되면 됩니다. 2번. 이길 특급은 관할 지방 우정청이 고시하는 우체국에서 접수하지만 당일 특급은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 여기 순서가 바뀌었죠. 당일 특급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지방 사정을 고려해서 당일 그 취급이 가능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하는 우체국에 한해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이길 특급 같은 경우는 모든 우체국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 보시면 국내 특급의 접수 마감 시각과 배달 시간은 자 관할 지방우정청장의 별도의 고시에 따른다. 이것도 마찬가지. 국내 특급 이런 사정을 잘하는 건 누가? 관할 지방우정청장 이거 고시로 알린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에 접수한 이길 특급 요거는 토요일 일요일 배달 안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월요일까지 배달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24번 여러분 특급 취급과 관련해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저기 3번하고 4번 좀 보시면 그냥 다 볼게요. 1번 보시면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 복합 형태에서의 읍면 지역은 이길 특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제한될 수 있겠죠. 그 사정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2번은 특별 송달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뭐 생각했어? 민사소송법에 관한 서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서류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2번 형사소송법 아니고요. 그다음에 3번 특별 송달.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서류잖아요. 서류는 뭡니까? 통상우편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통상우편물과 소포품을 모두 취급이 아니라 통상우편물의 하나에 취급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민원우편은 자 물론 빠르면 좋긴 하겠지만 당일 특급이 아닌 이길 특급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4번이 틀렸네요. 예, 그렇게 좀 보면 되겠고 자 그렇게 좀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25번 특급 취급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러네. 1번 현재 현금 주심을 위탁받은 물건과 통상 우편물에 대한 대금 교환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통상 우편물에 관련된 그 대금 교환은 과거에 폐지됐습니다. 이따가 폐지가 됐고 지금 뭡니까? 물건에 대한 어떤 대금 교환만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대금 교환 요거는 100원 이상 자 100만 원 이하 돈이네요. 100만 원 이하.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번에 우리 공고 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잖아요. 대금 교환 관련해서는 100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고 견본 모형 대금 교환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착불 배달 우편물과 관련하여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에게 우편 요금과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지만 자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자 우편 요금만 징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반송 수수료만 징수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 요금 마두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 27번 뭐 특급 취급과 관련되는 내용 여러분 충분히 혼자서 좀 보실 수 있는 지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번 관련해서 우체국 쇼핑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우체국 쇼핑이 기존 것보다 이러면 양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특히 뭐 관련되는 내용들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광고 우편 엽서 요거는 우체국 쇼핑의 대상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해설에 보면 우체국 쇼핑의 대상으로 여러분들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추가된 게 많으니까 꼭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29번 보시면 전자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1번 전자우편 서비스는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는 없고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둘 다 가능합니다. 2번 보시면 전자우편은 통상 우편물로서 취급 방법에 따라 일반 우편물, 등기 우편물로 나누어지며 반송 불필요 이때는 뭐야?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맞습니다. 2번 3번 동봉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접수하여 봉황식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 내용문 이외에 다른 인쇄물로 추가로 동봉하여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인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동봉 서비스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 지금 보시면 인터넷 우체국에서 접수가 아니라 이건 창구 접수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동봉 서비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전자우편 서비스 내용 증명, 특별 송달, 계약 등기 등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그 박스로 또 처리를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내용 증명, 그죠? 내용 증명, 그 다음에 계약 등기, 그 다음에 그 속지 안에 한지 그 내용 서비스 있잖아요. 그 종이 서비스 그렇게 가능하지. 이처럼 특별 송달은 아니에요. 특별 송달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9번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30번 부가 서비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시면 신문사가 토요일자 신문을 월요일자 신문과 함께 봉함했다. 그럼 요금을 갖다가 각각 다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모사 전송 서비스는 자 이거는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우편 취급국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고객 맞춤형 엽서의 경우 기본형은 우편 엽서의 앞면 왼쪽과 뒷면에 엔드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한 곳에다가 하는 게 바로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보시면 국제 우편물 소포. 국제 우편물과 소포는 인터넷 우표 대상이 아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우편은 국제 우편물하고 소포에는 그것을 부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고요.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우체국 축하 카드랑 모사 전송 서비스, 즉 팩스 같은 경우는 우편 취급국 제외되지만 우체국 축하 카드 같은 경우는 저 지문에 나와 있지만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맞는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2번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도 똑같은 문제 출제됐던 건데 혹시나 해서 한번 또 따겠습니다. 보면 출판사에서 내놓은 책을 광고하기 위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데 자 시장 분석을 통해 서울, 성남, 인천, 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OX에도 있었나요? 자 서울, 성남, 인천, 수원 자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광역단체는 서울이 광역단체고요. 그다음에 인천도 광역단체잖아요. 근데 성남이랑 수원 같은 경우는 물론 구를 갖다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 성남 같은 경우는 수정구라든지 분당구라든지 있고 그 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도 팔달군이 뭐 장안군이 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광역단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경기도라는 광역단체에 포함되는 그냥 하나의 지자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뭡니까?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이렇게 세 개의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광역단체 자, 세 개의 광역단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 그 광고 우편 엽서와 관련해서 세 개 이하면은 요거는 지방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선 20만 장을 발간했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자, 요거 숫자 20만 장은 정말 제가 죄송한데 한 10만 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10만 장이 한 30만 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장부터 20만 장 미만입니다. 20만 장 미만. 그리고 3개 이하. 강의단체 3개 이하. 그리고 20만 이상. 그리고 100만. 300만이죠. 죄송합니다. 300만 이하. 300만 이하. 그다음에 4개 이상이거든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게 여기 해당되고 20만이니까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판도 아니고 전국판도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어떻게 광역단체를 늘리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요거 숫자를 갖다가 조금 줄여가지고 지방판으로 그렇게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요거는 여러분 실제 시험이랑 관계없이 그냥 이해하시라고 여러분 출제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번 그래서 4번 보시면 3개의 광역단체 판매 지역에 20만 장을 발행함으로 전국판과 지방판 어느 곳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발행량을 줄임으로 해서 지방판으로 이렇게 해당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여러분 요거는 뭐 문제 안 되니까 여러분 확인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만 보시면 요금 별납은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모두 접수할 수 있으면 이때는 100통이 아니죠. 요거는 자 별납은 10통 이상 10통 이상입니다. 10통 이상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저기 박스에 보시면 뭐 그렇게 백모전표 수후발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혼합 관련해 가지고 요금 혼합이 대상되는 거 백모전표 수후발 저랑 같이 계속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게 도문자가 그냥 딴 게 아니라 나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보시면 한 사람이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소포 우편물 요금 혼합 대상 100통 이상 맞습니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 자, 34번 보시면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요건 중요합니다. 수취인 우편 부담 우편 발송 유효 기간 2년이다. 그리고 배달 우체국장과의 이용자의 계약 맞고요. 근데 수취인 우편 부담 이때 2년이지만 뭐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과는 유효기간 따로 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맞고요. 3번 요금 혼합 우편물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 우체국 그래서 백모 전표 수후발입니다. 발송 우체국장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은 요금 혼합 대상된다. 맞습니다. 자, 후발 할 때 수네요. 수취인 부담 수.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5번 보시면 우편 요금 감액 대상이 되는 것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35번, 36번, 37번, 그다음 38번까지 여러분들 감액 대상 관련되는 거 37번은 반환이네요. 어쨌든 간에 요 관련되는 내용들 보셔야 되는데
특히 35번 보시면 월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감액 대상 맞고요. 2번 자, 특히 인쇄물과 관련 광고 인쇄물과 관련해서 부동산은 제외된다 맞고요. 3번 표지를 포함한 표지 아까 우리 서적에 표지를 포함한 게 표지를 이럴 때는 제외한 표지 제외한 48쪽 이상의 책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의정활동 보고서는 자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연간 3회 범위 안에서 한 번에 5,000통 숫자까지도 중요합니다. 연간 3회 그리고 5,000통 이상 이럴 때 감액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35번은 표지를 포함한이라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 36번 36번은 거의 여러분들 좀 그냥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36번 그렇게 좀 보시고 다음에 이제 37번 이제 우편 요금 반환 사유. 자, 우리 보시면 요거 그냥 우편요금 반환 사유화해서 기간이 여러분 60하고 30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과다 징수 우편요금 60, 그 다음에 부가 취급 안 했다. 그럼 부가 취급 수수료 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 돌려받으려면 이것도 60, 그 다음에 사설, 우체통 사용계약 해지 요거는 30 되죠. 60, 60, 30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그 다음 38번 관련해가지고 자 우리 소포품을 감액 요건 요거는 여러분 숫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잘 요거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뒤에 모의고사도 있으니까 요거 보신 분들은 다시 모의고사도 확인 한번 하십시오. 1회에 이때는 2개 이상이죠. 1회에 2개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또는 월 이때는 5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 혼합 우편물 중 우체국 창구에서 자 요거 첫 번째 거는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2개 또는 월 50개 우체국 창구하는 등기 또는 일반 소포 우편물 자 이거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는 방문 접수하는 경우는 방문 접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2개 이상 발송하는 이때는 방문 접수하는 경우는 등기 우편물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다음에 세 번째는 우체국에서 발송인가의 사전 계약 미리 사전 계약을 맺고 이번에 방문 접수 마찬가지로 방문 접수 그러면 우편물로서 이때는 월 100개 이상 아시겠죠? 그래서 우체국 창구에서 하는 경우는 한 번에 2개 월 50개 이상 그 다음에 방문 접수하는 경우는 등기 우편물인데 등기 소포죠. 등기 소포 우편물인데 이 경우에는 자 한 번에 2개 이상 그리고 사전 계약에 따라서 여러분 방문하는 경우에는 월 10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막 강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좀 하면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39번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 그 관련해서 1, 2, 3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 4번 볼게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액을 발생한다. 자, 손해배상 금액, 손해배상 그 한계죠. 한도랑 실제 손해액이 있다. 그러면 언제나 뭡니까? 작은 거, 적은 금액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손해액일 때는 배상한다.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돼 있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그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40번 보시면 1번 손해배상 처리 배상한 우편물 배상한 우체국에서 발송 불능 우편물 처리 방법 처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청구 기한과 관련해 가지고는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으면 이때 우편물을 받을 날로부터 5년 안에 그리고 손해배상 이의가 있다 그러면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없다 행정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3번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치를 거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치 거부자에게 손해검사에 참관하도록 연락한다. 자, 여러분 이건 말장난 아니다. 이런 기출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거부한 날부터 15일 이내가 아니라 수치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이렇게. 그럼 하루가 더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3번이 정답이네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4번은 손해배상 사고 접수 내역 등록한 후 자, 배달 우체국에서 검사한다. 배달 우체국이 잘 아니까 배달 우체국에서 검사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1번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등기 취급한 것은 자 여러분들 그 통상 우편물이든 소포 우편물이든 자 뭐 잃어버리거나 하는 경우 즉 완전히 손실되거나 망실된 경우 자 같이 뭐 잃어버린 거네요. 그 경우에는 50만 원 그리고 등기 취급되지 않은 건 최고 한도가 10만 원이라는 거 먼저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1번은 통상 우편물 10만 원 그다음에 소포 우편물은 50만 원 한도로 손해배상을 해준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 등기 취급됐다.
자, 우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등기로 취급돼야, 등기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등기 처리되지 않은 거는 일반 통상 우편물이든 소포품물이든 손해배상 없습니다. 근데 저기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10만 원, 소포품물 같은 경우는 50만 원 한도로 자, 잃어버렸을 때 그게 최대 보상 범위다, 배상 범위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당일 특급 통상 우편물, 소포품을 접수한 다음 날 21시에 도착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20시까지잖아요. 늦었네요. 그러면 우편 요금, 국내 특급 수수료 배상해 줘야 된다. 당일 특급이니까 원래는 그 당일 20시까지인데 근데 하루까지 늦으면 자, 요 경우에는 자, 우편 요금과 국내 특급 수수료 모두가 아니라 이때는 국내 저기 특급 수수료만 부과를 합니다. 근데 그 21시가 됐다는 것은 하루가 더 지났죠. 24시간이 더 경과해 버렸잖아요. 그 배달 기한보다. 이 경우에는 둘 다 지급한다. 맞습니다. 3번 이길 특급의 통상 우편물의 경우에 접수한 뒤 일주일 뒤에 배달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길 특급 빼고 자 접수한 날에 3일 뒤 배달부터는 저희 우편 요금 국내 특급 그 취급 수수료 다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달되었다면 국내 특급 수수료만 배상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편 요금하고 국내 특급 수수료 둘 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손실 보상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청구 기한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밑에 박스에 청구 기간 그 정리해 놓은 거 여러분 좀 확인을 꼭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전범위 시험 칠 때도 저희 그 학생들하고 요거와 관련해서 뒤쪽에 이제 나오는 그 반환 청구 기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 기한만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꽤 되거든요. 숫자 넣는 거다라든지 아니면 조건 같은 거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청구 기한 그렇게 꼭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막 빠르게 하려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42번 손실보상과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사유가 발생하에 따라서 안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측 여러분 안날이란 발생한 날하고 면이 다르죠. 발생한 날에는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거고 안날이라는 것은 주관적 사실, 주관적 표상에 기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날이라는 건 되게 그 손해배상이든 손실보상이든 뭐 어쨌든 자신의 권리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겁니다. 근데 아까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안날로부터 1년 이내지만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이 사람한테 큰 피해가 있는 게 아니잖아.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왔다 갔다 했잖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한 날부터 그래서 안날이 아니라 자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1번 X. 2번 손실보상 청구서를 받은 우정사업본부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 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보내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준다라는데 여러분 손실보상 자, 우정사업본부장 이런 것까지 일일이 전국에 있는 모든 손실보상 다 체크하기에는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잘 아는 실제로 얼만큼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는지 어떤 사유로 그런 것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지방 관할 쪽에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관할 지방무정청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번 우체국 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재산적 손실을 이해상 입은 경우 자 여러분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재산적 손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재산적 손해를 전제로 하지만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관련이 재산 손해를 요건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3번은 틀렸고요. 4번은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자 우리 기출 나왔죠.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 전부 일부 지급하는 제도다. 그 정답은 4번 되겠고요. 다음 43번 보시면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우편 업무 수행 중에 도로장애로 담장 없는 집터, 논밭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한 경우 손실을 입지 않았더라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재산적 손실을 전제로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EMS 종추적조사 손해배상 청구권 자 3일 이상 지연했다. 이 경우에는 자 1회 3만 원권 무료 발송권 자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3번 보시면 우편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스스로 방문했다. 이 경우는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대상 아니고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부가취급 여부 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네요. 그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거 학원 문 닫을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국제 우편이라든지 그 뒤쪽에 이제 금융 파트는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